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기들하고 이제 청소년들 주로 진료하는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기들에게 있어서 이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진료실에서 매일매일 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뭐 여러 논문에 의하면 굉장히 아기들한테 보이지 않는 정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임산부들한테도 보이지 않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농도가 높아지는 지역에서 이렇게 출생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 출생아, 예를 들어서 2.5kg 이내로, 그러니까 이하로 태어난 아기들을 보통 저체중 출생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체중 출생아들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게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논문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출생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폐활량이 정상 아기들에 비해서 거의 8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폐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아기들이죠. 그리고 기형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사산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미세먼지와 무관치 않다. 이런 이제 통계학적인 역학조사도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사실은 보이지 않게 굉장히 크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모그는 말 그대로 기체죠, 기체. 네. 근데 지금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세먼지를 파티큘레이트 매터라고 하거든요. 즉 고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일부 액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성상 자체, 물리적 성상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아까 이제 황사 말씀을 주셨듯이 그 연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중국발 이제 황사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이제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중국 막 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중 합작품입니다, 이게. 이게 중국의 아까 이제 황사는 이제 산업화가 안 된 사막 지역에서 뭐 고비 사막이라든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이런 사막 지역에서 오는 거고 중간에 오염물질을 통과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산업화의 산물이 사실은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세먼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은 그러니까 산업화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많은 오염물질들. 예를 들어서 뭐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어항산가스라든지 나비라든지 뭐 오존이라든지 아니면 일산화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1차 원인 물질이고 두 번째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특히 이제 디젤 엔진에서 많이 나오는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BC라고 표현한 블랙 카본이 굉장히 중요한 또 미세먼지의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한창 뭐 이렇게 친환경 자동차다, 뭐죠? 클린 디젤이다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만큼 디젤이 굉장히 중요한 미세먼지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려다가 이제 자기 발목을 잡히게 된 거죠. 어쨌든 그건 좀 딴 얘기였고 세 번째는 타이어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쵸. 주행 중에 타이어가 이게 마모되면서 나오는 입자들도 미세먼지의 세 번째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을 굉장히 많이 평소에도 강조를 하는데 미세먼지에 있어서도 물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대한 물을 충분히 많이,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미세먼지 이렇게 경보가 뜬 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더 많이 섭취하시라고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티칭을 하고 있는데 물 말고 그러면 또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한의학적으로는 녹차도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한방차에 해당이 되고 왜냐하면 녹차 안에 탄닌이 많이 이렇게 성분으로서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 성분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제 지금 최효재 원장님처럼 오미자나 맹문동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리고 도라지 많이 먹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마스크 이렇게 소위 말하는 뽀대 나는 마스크,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들 거리에 많이 늘었는데 다 이제 건강 생각해서 보건용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세히 보시면 KF라고 이제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게 코리아 필터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필터 80, 코리아 필터 94 이렇게 이제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80% 막아준다, 94% 막아준다. 그러니까 94% 막아준 게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
환자들, 예를 들어서 COPD 환자,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기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꽉 막아 미세먼지를 막는다는 의미로 공기 순환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무 차단이 심하면은 오히려 지병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건용 마스크는 착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성원 원장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예전에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에 네. 그 정말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배출 기전도 잘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고단백 식품이 정말 들어갔었을 때 그런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삼겹살이든 다른 이제 고단백 고기, 육류이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삼겹살을 보통 실외에서 먹나요? 실내에서 먹나요? 실내에서 먹죠. 네. 실내 미세먼지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숯불에 많이 이렇게 구워서들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만됩니다. 너무 많이 또 드시면 그런 이제 두 가지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한방차들도 좋은 게 많고 한약재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고 물 충분히 많이 드시고 보건용 마스크 쓰고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미세먼지를 관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황만기 원장님,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합병증이 발생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전에 대상포진이 발생을 했는데 눈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그쵸. 사실은 좀 특이하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눈에 침범하는 경우는 전체 케이스 중에서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희소한 어떤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눈에 일단 침범을 했다라고 확인을 받으셨기 때문에 합병증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눈과 관련된 대상포진의 합병증은 지금 이제 화면으로도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은 시력 장애뿐이 아니고 시력 상실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눈꺼풀이 좀 붓거나 좀 피곤해서 눈꺼풀이 좀 붓나? 아니면 어저께 좀 라면을 먹어서 눈꺼풀이 붓나? 이렇게 이제 몸이 좀 으슬으슬 춥고 좀 그런데 그러다가 눈이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아니면 눈이 좀 충혈되고 뭐 컨디션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그런 걸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듯이 안구 자체에 흉터를 이렇게 상처를 야기해가지고 시력이 좀 이렇게 혼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지금 포도막염이나 각막염이나 녹내장 같은 거를 초래하고 특히나 홍채에 침범을 하면은 시력 장애를 넘어서서 시력 상실까지도 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빨간 걸로 나와 있죠. 코끝 측면에 수포가 이게 물집이 잡히게 되면은 눈, 각막의 침범을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좀 대상포진이다 싶었을 때는 특히 눈 관련 합병증을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끝 측면에 수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각막의 침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같은 위험 인자가 있더라도 어떤 분들은 또 대상포진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그 정확하게 이거는 한의학적 관점이 굉장히 대상포진에 유의미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한데요. 네. 똑같은 이제 그 대상포진,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원인은 동일한데 어떤 것이 또 침범도 동일하고 부위도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증상의 이렇게 심각도가 좀 다르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아예 발현 자체가 안 되고 어떤 분은 침범이 되고 활동이 됐는데도 굉장히 좀 심하게 합병증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차가 큰 거죠. 그거는 정확하게 몸의 나의 컨디션의 문제이다. 즉 면역력의 문제, 아까 이제 원장님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한의학적으로 정기, 바른 기운이라고 하는 정기의 불충함의 문제, 정기의 충실함의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그 한의학 고전 중에 정기존내 사불가간이라고 하는 제가 늘 즐겨서 그 어머님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용어가 있는데 정기가 존내 안에 충실하게 존재하고 있으면 사불가간 외부에 있는 사땡 기운 즉 여기에서는 이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죠. 사땡 기운이 불가간 나한테 질병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정기 관리, 면역력 관리가 대상포진에 있어서도 더욱 특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 지나간 후에 신경통이 재발했다고 네. 하셨어요. 황만기 원장님,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이게 의학 용어로 딱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전체 대상포진 환자들 중에서 지금 이제 화면 나오듯이 한 30% 정도의 환자들에게서 그 신경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신경통의 특징이 심부자결통이 특징입니다. 뭐냐면 심부, 그러니까 천부가 아니고 심부라고 하는 건 깊숙한 곳에서 자결통, 그러니까 화끈화끈거리는 통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닝 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통증은 대상포진이 초기에 나타나서 굉장히 아플 때보다도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아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뭐 한 3개월 정도 이내면 대부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이제 박소연 원장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몇 년이 지나도 이 심부자결통이 해소가 안 돼가지고 여러 통증 클리닉과 한의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통이 나타나는 부위가 그 대상포진이 침범했던 피부 분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포, 물집이 잡히거나 발진이 잡히거나 했던 부위, 뭐 딱지까지 다 잡혔는데 그게 싹 피부 증상은 싹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타났던 부위의 아래쪽 심부 부위에서 수년간 계속되는 그런 심부자결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면역력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되지 않으면 충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장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만큼의 장기 치료가 될지는 사실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내 몸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건실해졌다. 특히 이 심부자결통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 건실해졌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충분하게 한방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진찰과 치료를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문을 먼저 좀 몇 개를 드려볼게요. 예, 예. 애기가 이렇게 뭐 비염이다, 축농증이다, 그러니까 부비동염이다, 뭐 기관지염이다 이렇게 여러 병명을 이렇게 오고 가고 있어가지고 감기를 계속 달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된 양상들일까요? 얘기가 유치원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부터 감기가 막 한 달에 한 번도 하다가 두 번도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얘기를 하나 등급도 이랬더만 얘기가 막 갈수록 그렇고 감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기를 달고 사는 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수거든요. 원장님. 여수에 계시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리병으로 이제 순천 성가리병 가서 이제 CT 한번 찍어보니까 부부동명요? 부비동염. 부비동염이 축농증입니다. 그러니까 상악동 쪽에 주로 이제 부비동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축농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양성이고 음성이고 그런다면서 양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가까운 한의원에 혹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가보셨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꼭 다시 한번 손녀분하고 같이 좀 가보셔가지고 한의학적인 진찰을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렇게 감기를 계속 달고 살고 여러 가지 합병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아기들이라면 예.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그런 집단생활증후군의 형태로 나타나는 아기들이라면 예. 이게 호흡기계 허약아라고 진단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원장님, 예. 숨을 숨을 쉬면서 기침을 하면서 숨이 가파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천식, 그러니까 기도 협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천식 반응도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네. 하기도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천식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기관지염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코 옆쪽으로 파급되면 그게 축농증이 되는 거고 귀로 나가면 그게 중이염이 되는 거니까 꼭 그 폐계 허약아인지 호흡기계 허약아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뭐 예를 들어서 형방패독산이라든지 뭐 쌍화탕이라든지 이런 쪽 처방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